KF-21 시제기 6대가 모두 성공적으로 초도 비행을 마친 가운데 최근 KF-21 초도 물량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이다는 지난 30일 KF-21 사업 타당성 비공개 최종 토론회에서 개발된 KF-21의 성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33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아덱스 2023에서는 각종 고난도 공중 기동까지 선보였던 KF-21이라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카이다의 잠정 결론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3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KF-21의 초도 물량은 카이다의 평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에서 가격 조건도 볼 것이고 공군 전력 소요도 볼 것이라면서 제기된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카이다가 10년 전 KF-X 사업을 입안할 때에도 불확실성을 주장하였다면서 내년 양산을 앞두고 있는 KF-21의 성공적인 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최초 40대로 예정된 물량을 20대로 줄이면 모든 계획이 전부 차질을 빚으면서 오히려 단가 상승을 유발하게 되어 KF-21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까지도 연속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카이와 500여 개의 협력 업체들은 선투자 시설, 생산 라인 추가 비용 발생과 유휴 인력 발생으로 인한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업체 이탈 및 공급망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한국 항공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과 2006년 당시 카이다는 개발 능력 부족과 자금 부족의 이유로 국제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2010년 한국-인니 전투기 공동개발 MOU가 체결되었는데 이 카이다의 보고서대로 진행된 공동개발은 현재 KF-21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1조 6천억 가운데 2,783억 원만 납부한 상태로 약 1조 원가량을 연체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불한 금액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에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기술진 연봉, 숙소, 항공권, 연구개발비로도 배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KF-21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공동개발 비용 2,783억 원이 없었어도 KF-21 시제기 6대 개발에는 차질이 없었다는 것이죠. KF-21은 개발을 천명한 이후 창공으로 날아오르기까지 무려 22년의 세월이 걸린 기적의 프로젝트입니다. 그 가운데 9년을 사업 타당성 하나 때문에 연장되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죠. 우리 국내 기술진들은 늘 독자적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고 외쳤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는 어림없는 소리라며 F-35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 미국은 KF-21 개발에 필요한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합 표적 획득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4대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우리 쪽에 통보하였고 이에 반대파들은 KF-21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체와 기술진들은 이 4대 핵심 장비의 체계 통합과 관련된 기술을 국내 개발하기로 하였고 결국 오늘날 성공적으로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A사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동 개발하였고 국산화율은 무려 89%에 달합니다. EOTGB 전자광합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는 100만 화소급 적외선 검출기 등 최신 사양을 적용하였으며 국산화율은 82%에 달하죠. 또한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EW 스위트는 전자전 능력을 통해 항공기를 능동적으로 방어하는 장비로 상당히 발전적이고 유연한 설계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산화율은 77%에 달합니다. 즉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전투기 개발과 4대 핵심 장비 국산화로 인해 한국은 첨단 항공기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5세대 이상 전투기 개발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독자 전투기 플랫폼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국산 항공 무장 개발을 가속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의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출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하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구축하여 점진적 블록 진화 단계를 설정할 수 있었고 이에 공군 초대 KF-X 사업 지원 팀장을 맡았던 김부연 예비역 공군준장은 1차 도입 분량 120대 이외에도 반드시 추가 도입이 무조건 진행되어야 하는데 미래의 대한민국 공군에서 필요한 KF-21의 수량은 500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수출 경쟁력과 별개로 한국군 내에서도 충분한 소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점진적 블록 단계를 통해 잠재적인 수출 가능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KF-21의 이러한 장점은 최근 독일과 프랑스의 합작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FCAS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더타임스 11월 1일 기사 독일, 프랑스와 1,000억 유로의 전투기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6세대 전투기 FCAS
AIS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이미 독일은 400억 유로의 투자를 할당한 상태이지만 슐츠 총리는 너무나도 비싼 기체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위 사업 가운데 프랑스 기업의 높은 참여도와 프랑스가 절대적으로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독일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통해서 증명되었듯 국제 조별 과제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독일이랑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 일본 등 모두 한국보다 앞선 항공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자적으로 5세대, 6세대 기체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죠. 자국 내 소유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 라팔이나 유파와 같은 전투기들은 5세대 플랫폼으로 개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유일한 휴전국으로 모든 주요 무기 및 장비에 대해 우수하고 안정적인 대규모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KF-21은 5세대, 6세대로의 개량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6.25 이후 70년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 투자를 확대하였고 특히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투자하며 방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KF-21의 성공과 K방산의 돌풍은 수많은 비판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FA-50이 유럽에 수출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와의 해외 성능 평가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겠죠. 또한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라 자부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F-35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하였죠. 그러나 한국은 언제나 증명해왔습니다. 오히려 비판은 모호했지만 증명은 뚜렷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KF-21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또 K방산은 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산업인지 그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여기는 폭스2. 방금 랩터 한 대를 격추했다. 필리핀 공군 역사상 유례없는 업적을 남긴 한국산 전투기. 한국의 경전투기 F-50을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실시된 필리핀 미국 합동 공군 연합훈련 코프 썬더에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1 랩터와 호흡을 맞췄던 F-50PH가 단순한 기동훈련, 작전규리 훈련뿐만 아닌 가상공중 모의전을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F-50PH는 F-21을 상대로 무려 격추에 성공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지난 29일 필리핀 공군 제후 전투비행대대의 공식 출판물을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각에서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국뽕 튜브 같은 헛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국뽕은 좋지 않기에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해당 공중 모의전은 미국의 레드 플래그의 방식을 도입한 것은 맞으나 기체의 세대상 차이를 고려해 상위 성능의 전투기에는 몇 가지 제약을 거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한국산 F-50이 세계 최강 랩터보다 더 뛰어난 전투기로 증명, 미국은 벌벌 떨고 일본은 초비상이라는 식의 과장은 옳지 못할 것입니다. 그보다 오히려 필리핀 공군 조종사의 훈련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 그리고 F-50이 기대 이상의 기동성과 공대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조건이 어찌되었든 간에 F-50PH가 공중 모의전에서 F-21을 격추했다는 사실은 팩트로 증명되었습니다. 필리핀 조종사와 F-50이 박수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죠. 리얼리즘이 입수한 5 전투비행대대의 공식 출판물의 번역본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과 F-50의 성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폭스2 우회전 기동 중 랩터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F-21 랩터와 공중전 훈련을 하는 동안 한 필리핀 전투사의 조종사의 말이 통신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업적이었습니다. 필리핀이 보유한 전투기가 코프 썬더 연습의 일환으로 루손 상공에서 모의공중 전투기 시나리오 중 효과적으로 5세대 전투기와 교전을 벌여 물리쳤습니다. 1976년 필리핀에서 시작된 코프 썬더는 클라크 공군기지의 연례 행사로 시작되었지만 1991년 피나투보산의 폭발로 인해 공군기지가 파괴되면서 이 훈련은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3년 만에 미국과의 훈련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주로 F-50PH 및 노후화된 AS-211Z 훈련기로만 이루어지는 윙 레벨에 국한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도 가치가 있지만 내재적인 제약은 존재했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된 시나리오를 위한 다양한 항공기 배열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전투비행대대의 훈련 다양성의 부족은 자연스럽게 전술 전략을 이해하는 데 제한을 두게 만들었습니다. 퍼즐의 한 부분을 마스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 그림을 볼 때에는 분명 더 많은 조각들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전술적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적에 적응하며 공중전투의 복합성을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코스 썬더 훈련에 참가한 5 전투비행단은 공군들에게 연합군과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역동적인 연합작전 환경 내에서 그들의 능력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다양한 필리핀 공군부대 소속의 조종사들과 공군 장병들이 참여했으며 여러 PAF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전문가들이 현장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5 전투비행단의 주된 역할은 항공작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F-50PH 조종사들은 지난
지난 5월 미국 525 전투비행대와 함께한 훈련을 시작으로 변혁적인 부대에 합동 참여하는 여정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F-22와 함께 실시된 공중전 훈련을 통해 그들은 전문성에서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 엄격하고 가차없는 훈련은 5 전투비행단 조종사들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으로 교전하며 방어할 수 있는 대응 공중작전을 수행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훈련은 전술 레퍼토리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에서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F-50PH는 5 전투비행단의 거침없는 여정에 진정으로 결정적인 한 획을 그으면서 탁월한 속도로 박차를 가했습니다. 76년의 영광을 맞이한 5 전투비행단이 지평선을 넘어 모험을 감행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본을 바탕으로 기술을 연마했다면 현재 그들은 실전 경험을 통해 높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세대 전투기들이 사용하는 전술을 매끄럽게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본 전투기 기동 설정에서 유효한 키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5세대 전투기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폭스, 랩터 하나를 격추했다 라는 승리의 말과 함께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공중 모의전을 마친 뒤 525 전투비행대 소속 랩터 조종사인 미 공군 조 바우만 대위는 필리핀 공군의 F-50을 극찬했는데요. 경전투기이지만 마 1.5의 우수한 기동성을 지닌 F-50은 F-22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작전이든 임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이 항상 존재한다며 F-50의 정밀 타격 능력과 랩터의 공중장악 능력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임무 세트에서 서로를 지원할 치명적인 콤보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동안 필리핀은 자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교전 및 내전에서 F-50PH를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다수의 실전 경험을 확보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F-50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가 바로 필리핀인데요. 2016년 12월 두 대의 F-50PH가 무슬림 반군 조직에 대한 첫 번째 공습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7년 5월 10일 아부사야프 캠프 공습, 6월 2일 마라이 공습, 2021년 10월 30일 조지 마들로스 암살 작전, 2021년 3월 남중국해 불법 어선 대응 작전 등 필리핀 최고의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이 개량된 F-50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까지 사실상 도입이 유력했던 스웨덴 서부의 그리펜 전투기가 공급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F-50의 개량형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필리핀 국방부 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르는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사양과 수량을 심의하였고 대통령에 의해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MRF 프로젝트에서 필리핀은 12대의 전투기만을 필요로 하였고 ESRV는 이미 14대의 자스-39 CD 그리펜 기체를 경납고에 보관하고 있었기에 간단한 보수 작업을 거친 뒤 무려 2년 안에 모두 인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도입이 유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필요 도입 수량이 36대로 늘어나게 되면서 사브는 사실상 필리핀 전투기 사업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데요. 자스-39 CD가 이미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맞출 수가 없으며 스웨덴 공군이 운영 중인 기체를 중고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스웨덴이 아직 EF 그리펜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이 새로운 자스-39 EF 버전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벌써 F-16 바이퍼와 같거나 높고 또 배송 시간도 매우 길어 메리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한정된 필리핀의 국방 예산 안에서 36대의 첨단 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F-50 개량형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필리핀 최대 군사 매체인 맥스 디펜스에서 놀라운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맥디는 F-50 단자형을 주목하며 필리핀 공군에게 있어 가장 적합한 전투기라고 추천한 것인데요. 맥디에 따르면 카이 F-50 단자형에는 상부 공중 구뷰 탱크인 DART가 포함될 것이며 F-16 바이퍼 및 F-35 라이트닝 2와 같은 최신 전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기술, 즉 자동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이 포함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카이는 KF-21 보라매와 유사한 LAD를 활용한 올 디지털 조종석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대한민국 공군뿐만 아니라 필리핀 공군과 F-50 운용국들도 매우 주목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라며 이는 A사 사격 통제 레이더, 기내 제급부 시스템, 시계의 교전 기능, 업그레이드된 항공 전자장치, 다양한 종류의 무장 등 올해 주문된 폴란드 및 말레이시아 F-50에 제공될 블록 20에도 적용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맥디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갖춘 단일 좌석 F-50은 필리핀과 같이 자금이 제한된 국가에서 더 작지만 훨씬 저렴하고 거의 대등한 성능을 갖춘 베이비 F-16 바이퍼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지난 3월 비전 2050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F-50의 성능 개량과 F-50의 단자형 개발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F-50 계열 항공기의 도입을 원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에서 단자형 버전의 F-50에 대한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고 이에
이에 카이는 수출을 목적으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이의 김석훈 비행지역 법칙팀 수석연구원은 단자형 개발은 해외 운용국들 사이에서 요구가 큰 부분으로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단자형이 아마 을 잘 알고 누구보다 진심인 필리핀. 사실 필리핀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고마운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이지만 그동안 수많은 방산 계약에서 단 한 번의 미납도 없을 만큼 끈끈한 상호 신뢰를 구축한 국가인데요. 특히 무엇보다 6.25 전쟁 당시 가장 먼저 한국 파병을 결정한 고마운 나라로 당시 필리핀은 독립을 맞이한 지 단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어수선한 시기였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5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내주었습니다. 필리핀 파견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율동 전투에서 콘라도 디압 대위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임무인 고지탈한 이후 동료 2명을 구출하고 전사한 부대원의 시체를 수습하여 철수를 시작하던 중 적의 저격탄에 맞아 숨을 거둔 전쟁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그는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201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태국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19년에는 대한민국의 군함인 충주함이 필리핀 해군에 공여되어 콘라도 야비라는 한 명으로 필리핀 해군에 취역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양국의 협력과 F-50의 수출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동남아라에서 다 같지 않고 동북아라에서 다 같지 않다. 한국이 폴란드의 항공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한국산 무기를 취소한다는 건 정신 나간 소리. 최근 폴란드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미 기본 계약이 체결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가 화두에 오른 것은 폴란드 총선 이후 과반석을 차지한 야당연합이 주도적으로 계약 변경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은 야당연합의 비판을 무색하게 만드는 빠른 납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카이는 폴란드에 수출한 FA-50GF 7호기와 8호기를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FA-50GF 12기를 인도할 예정으로 FA-50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여 만인 지난 7월 21일 첫 1호기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FA-50 전투기 구매 계약 체결 후 최단 기간 출고로 폴란드 정부도 놀라움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죠. 너무나도 빠른 납기 속도에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는 수출 과정 같아 보이지만 기체가 완성된 이후에도 많은 복잡한 과정이 소요됩니다. 이는 최근 폴란드 국방부 유튜브에 올라온 마침 보르타 중령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23. Baza Lotnictwa Taktycznego w Mińsku Mazowieckim w tej chwili właśnie przyjęła 2 kolejne samoloty. Obecnie na stanie naszej bazy mamy 6 samolotów. W tej chwili również zostały przywiezione transportem kołowym 2 samoloty w częściach. Przedstawiciele firmy KAI, grupa montująca, właśnie montuje te 2 egzemplarze. Podejrzewam, że w przeciągu najbliższych 2 tygodni zgłasi nam gotowość do przyjmowania przez stronę polską 2 kolejnych samolotów. Za samolot odpowiedzialna jest komisja zamawiającego. Jest to grupa personelu technicznego, personelu latającego, specjalistów z różnych dziedzin. Ich zadaniem jest zweryfikowanie i sprawdzenie samolotu według warunków technicznych, które wcześniej zostały zatwierdzone przez Agencję Uzbrojenia, przez Polskie Siły Zbrojne. My kontrolujemy samolot, wykonując sprawdzenia samego samolotu, systemów tego samolotu, wykonując lot kontrolny. Na podstawie wszystkich tych parametrów, jeżeli wszystko się zgadza, następuje wtedy podpisanie protokołu przyjęcia przekazania pomiędzy stroną koreańską a stroną polską. Największy wysiłek jest skupiony na tym, żeby w miarę płynnie i sprawnie doprowadzić do końca proces przyjmowania samych samolotów. Jest to dosyć skomplikowany proces, bo należy pamiętać o tym, że przyjęcie samych samolotów to nie jest jeszcze zakończenie całości działalności. Do tego mamy całą masę rzeczy związanych z przyjęciem przede wszystkim systemów informatycznych, które są niezbędne do eksploatacji tego samolotu, ogromnej ilości narzędzi oraz tego sprzętu dodatkowego, który jest niezbędny do eksploatacji samego samolotu oraz urządzeń i aparatury kontrolno-pomiarowej, która jest też niezbędna do wykonywania obsług, które już na tych samolotach podchodzą. 보르타 중령의 발언처럼 폴란드로 이송된 FA-50을 인도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수송기로 인도받길 원하는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동체, 주익, 엔진을 분리하여 배송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카이에서 파견된 정비 인원 5명은 무려 7일 만에 조립과 안전 테스트까지 완료하면서 오차율은 0%를 자랑하였습니다. 특히 1호기, 2호기가 폴란드에 도착한 지 10일 만에 라도메어쇼에 등장한 모습은 레전드 그 자체였죠. 현재 해외 카이 기지 중 폴란드 기지에는 70여 명 이상의 인력들이 파견되어 해외 기지 가운데 가장
가장 많은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이에게 있어서 폴란드는 중부 유럽의 항공산업 허브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폴란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에게 카이와의 협력은 단순히 전투기를 수입해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한 국가의 항공산업 역량을 전반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것이죠.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FA-50 PL-36기 중 일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이 되기로 했는데 이것은 폴란드에게 두 번 다시는 없을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첫 번째로 폴란드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카이는 이를 위해 폴란드에 첨단 생산 기지와 최상위 정비 시설을 설립해줄 예정입니다. 물론 폴란드 내에도 로키드 마틴, G, 프레덴 휘트니사와 같은 항공업체들이 존재하고 설비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 부품 개통일 뿐 하나의 완제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및 설비는 폴란드 현지 업체나 해외 업체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요. 심지어 로키드 마틴은 48대 F-16CD형을 판매하면서도 현지의 MRO 센터 설립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향후 폴란드에 항공정비센터와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한국이 호구네 미치는 장사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어느 누구도 손해볼 것이 없는 윈윈 계약입니다. MRO 센터 설립은 안전과 수익 두 개의 황금알을 품는 것인데요. 폴란드는 전투기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 및 현지 항공 산업의 성장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파급 효과가 생겨나게 되고 한국은 이를 통해 유럽 내에서의 MRO 산업 발판을 다지며 막대한 수익도 얻게 되어집니다. MRO는 정비, 수리, 분해 점검을 뜻합니다. 제작사에서 생산된 항공기가 항공사 또는 군에 인도된 후 수행되는 기체, 엔진, 부품에 대한 재반 정리, 수리, 분해 점검, 보급 등을 모두 포괄하며 성능 개량 및 개조 사업도 포함됩니다. 항공산업이 거의 몰락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시기에도 MRO 분야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시장조사 전문기관들은 2020년대 중반 이후 세계 MRO 시장 규모가 약 1000억 달러, 10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미국산 전투기의 수요가 급증한 유럽에 카이 MRO 센터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F-16과 FA-50은 80% 이상의 부품이 호환됩니다. 즉 아반떼를 구입했는데 전해산 수입 세단이랑 부품이 80% 같다는 것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요. 국내에 벤츠 들여와서 주행 중 고장나게 되면 부품이 없거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때 쌍용에서 벤츠 호환 부품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더 저렴하고 더 빨리 고쳐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MRO에서도 카이가 FA-50과 KF-16의 유지보수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 MRO 사업팀 황승진 차장은 카이 매거진을 통해 KT-100과 F-16, T-50, KT-100의 후속 지원 및 성능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죠. 이는 서방 업체 중 특히 로키드 마틴과 카이는 지속적인 기술 협력 교류를 이어왔고 FA-50을 정비할 수 있다면 F-16 정비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카이는 미 공군과 태평양 공군 소속의 미국 F-16 90여 대에 대한 창정비 및 기골 보강 계약을 체결할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운용되고 있는 F-16의 수만 672대가 넘는데요. 대부분 노후화된 장비로 수명 연장 사업이 필수적인데 항공기 정비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인 작업인 수명 연장 사업에서 한국은 탑티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체 및 날개의 주요 구조물을 보강,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전투기의 비행 가능 시간을 8,000시간에서 12,000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카이는 00년이 유럽 내 FA-50 수출 확대와 F-16에 대한 MRO 계약 수주를 위한 폴란드 현지 센터 설립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5일 카이는 폴란드 내에 중부 유럽 사무소를 개소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서기도 했죠. 사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각화된 사업입니다. 한국은 예정보다 빠른 납기 일정을 소화하며 폴란드의 긴박한 군비 증강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응답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그중 최근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FA-50 조종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FA-50을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한 라도메어쇼에서 한국인 조종사가 앞좌석에 탑승하고 폴란드 조종사가 뒷좌석에 탄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말 논란 같지도 않은 논란이라 개인적으로 논란입니다. 반대자들은 폴란드 기체인데 왜 폴란드 조종사가 아니라 한국인 조종사가 탑승했냐 하는 비판을 했습니다. 해당 기체 후방 조종석에 탑승한 폴란드 조종사는 한국에서 6개월간 수료 과정을 거친 야첵 스톨라렉 수령입니다. 그는 민스크 공군기지 소속으로 이전까지는 소련제 전투기인 미그-29를 조종했던 파일럿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지상교육 훈련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바로 FA-50을 운용하기에는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야채 수령이 폴란드로 도착한 지 1개월 만에 라도메어쇼가 열렸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FA50을 너무 빨리 보내준 카이가 잘못한 거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사진 한 장에 오히려 이러한 비판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전방석에 탑승한 카이의 이동규 수석 조종사가 양손으로 태극기를 든 사진이 공개된 것인데요. 이에 폴란드의 한 네티즌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방석의 한국인 조종사는 양손에 국기를 들고 있고 후방석의 폴란드 조종사는 한 손엔 국기를 한 손엔 조종관을 잡았다. 그럼 누가 조종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에 조종사가 없다고 한국인 조종사를 수입해야 하냐며 비아냥대고 있는데 이 또한 모순입니다. 양성된 조종사가 없기에 양성하려 FA50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조종사 부족 문제는 사실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M346의 낮은 가동률로 인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던 사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폴란드 공군의 노후화된 기체로 인해 미래성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수의 파일럿들이 군을 제대하였습니다. 이에 48대 FA50 전투기는 많은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죠. 이러한 밑도 끝도 없는 반대의 시작은 대부분 야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총선을 통해 과반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연합은 벌써부터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것이 바로 국방안보 관련입니다. 예산을 줄이거나 현재 추진 중인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참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장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야당연합 제1당인 피오는 차기 정부에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 야당의 지지가 꼭 필요한 입장이고 이에 소수 야당이 추진하는 계획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즉 첫 번째로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이 현재 GDP의 4%로 확대된 국방 예산인 것이죠.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폴란드 매체 리퍼블리카 텔레비전은 피오가 폴란드 군을 무장해제시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폴란드 국무장관 보이치우 스크루키비에치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의 계약 취소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폴란드로서 좋을 것이 하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또한 막대한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Punkt. Witam Państwa bardzo serdecznie. Katarzyna Gujska, a teraz Państwa i moim gościem jest pan minister Wojciech Skurkiewicz, wiceminister obrony narodowej, senator również. Witam serdecznie, panie ministrze. Witam panią redaktor i wszystkich telewidzów. Panie ministrze, mamy już pierwsze deklaracje tych, którzy zdaje się z tych formacji opozycyjnych chcieliby zajmować się sprawami obronności, a przynajmniej do tej pory się zajmowali. I one w gruncie rzeczy pokrywają się z tym wszystkim, co słyszeliśmy na przestrzeni ostatnich lat. To znaczy Polsce niepotrzebna jest duża armia. W tej chwili mowa jest o 150 000 żołnierzy, ale to jest pewien... Jak pan odbiera, panie ministrze, te deklaracje? To są bardzo niepokojące głosy, deklaracje i też słowa, bo proszę zauważyć, dzisiejsza armia, dzisiejsze wojsko polskie liczy 187 000 żołnierzy pod bronią w różnej formie. Kiedy minister Antoni Macierewicz rozpoczął kierowanie resortem obrony narodowej, zastaliśmy wtedy polską armię na poziomie liczebnym 96 000. I dzisiaj te głosy, które płyną z różnych stron i z różnych ust ekspertów, pseudoekspertów, polityków, znów idą w tym kierunku, żeby ograniczać polskie wojsko, ograniczać polską armię. Armia 100-tysięczna nie jest w stanie zabezpieczyć dobrze wyposażona, ale przede wszystkim armia, która nie tylko jest na zachodzie. I tam pojawiły się takie bardzo niepokojące głosy o tym, że trzeba będzie po prostu rozwiązywać kontrakty na uzbrojenie różnego typu, które Prawo i Sprawiedliwość, rząd Zjednoczonej Prawicy podpisał. Ja w takim razie zadam panu ministrowi pytanie. Czy te kontrakty, które teraz zostały podpisane i te umowy, które są realizowane? Rząd Prawa i Sprawiedliwości są w trakcie realizacji, bo każdy sprzęt, na który zostało już, jest w przypadku armatochaubicy K9, tak jest w przypadku czołgów K2, jeżeli chodzi o produkty koreańskie, tak jest w przypadku samolotów FA-50, tak jest w przypadku czołgów Abrams i tak jest w przypadku samolotów F-35. Dlaczego? Dlatego, że Polska musi być krajem bezpiecznym. Polska musi być krajem, który szczególnie tym działaniom, które były związane na przykład z ograniczeniem liczebności tego sprzętu. Pamięta pani na tej konferencji, którą pani, a po co nam 1000 czołgów i tak dalej, i tak dalej.
Proszę pamiętać o tym, że my tworzymy jedną z najsilniejszych armii lądowych w Europie, po pierwsze. Po drugie, być może sprawdzonych i wiarygodnych, takich jak Stany Zjednoczone, czy dziś również Korea, która nas bardzo mocno wspiera, jeżeli chodzi o nowoczesny sprzęt, tylko na przykład w Niemczech i we Francji. Przypominam sprawę zakupu, to chyba jedyne dokonanie rządów Platformy Obywatelskiej, zakup Karakali na wyposażenie polskiego wojska, który ostatecznie nie doszedł do skutku ze względu na negocjacje offsetowe. Ale pamiętajmy dzisiaj o tym, że my dzisiaj tworzymy system obronny, który jest szczególnie istotny z punktu widzenia bezpieczeństwa nie tylko Polski, ale całej wschodniej flanki NATO, bo my dzisiaj odpowiadamy jako państwo flankowe za to, aby przeciwdziałać jakimkolwiek próbom ingerencji, oddziaływania, że ktokolwiek pokusi się o to, aby zerwać kontrakt z Amerykanami na dostawę czołgów Abrams. Nie wyobrażam sobie sytuacji, że na wyposażenie polskiego wojska nie wejdą samoloty F-35, które już w roku 2024 powinny być w ubarwieniu biało-czerwoną. I mamy nadzieję, że wszyscy nie będziemy musieli sobie tego wyobrażać. Wiceminister Obrony Narodowej Wojciech Skurkiewicz, dziękuję bardzo. Dobrego wieczoru, do usłyszenia. 이와 같이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하드코어화시키고 있는 폴란드 야당 및 지지자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쪽은 폴란드이지 한국은 아닌데요. 폴란드가 F-50이 아닌 더 뛰어난 무장을 갖춘 F-16 바이퍼를 구매하고 싶다고 해도 구매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일례로 슬로바키아 공군은 F-16 바이퍼를 2018년 14대 주문했으나 만 7년 차인 2024년 2분기부터 인도받게 되며 불가리아는 2019년 8대 도입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5년에야 초도 물량이 납품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모로코, 바레인 등도 마찬가지인 상태이죠. 현재 미 국방안보 협력국과 로키드 마틴은 현재 주문량이 추가되어 2026년까지 주문이 꽉 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뭐 F-16? 그럴 거면 그냥 F-22 산다 하세요. 대안이 없는 반대는 뭐다? 그냥 개소리다. 오늘의 한 줄 평. 안 해. 그걸 하지 마, 이씨. 최근 아덱스 2023에서 성공적인 공중기동 능력을 선보인 KF-21.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 키다에서 진행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생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노후기종 F4, F5를 대체하기 위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KF-21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공군에 총 120대를 배치하기로 했으나 키다에서 KF-21의 사업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는 이유로 초도 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언론들은 이에 대해 양산 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대당 880억대로 예상된 KF-21 단가가 자칫 1천억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천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환산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물량이 줄게 된다면 자연스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반전이 있는데요. 기존 공군 도입 대수인 120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첫 도입 물량을 20대로 줄인다 해도 2차 도입 물량을 100대로 늘려 120대를 맞추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키다의 잠정 결론을 그대로 수용할지 또 수용하지 않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소요 총량을 두고 블록을 다르게 진행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키다는 KF-21 개발 초기 당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2003년과 2007년에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는 등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이 높았습니다. 2003년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에 타당성 분석 용역 연구를 진행하면서 항공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투기 개발 사업 추진은 필요하나 국내 기술 수준이 낮다는 결론을 내면서 비용, 수출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독자 개발은 타당성이 미흡하고 국제 공동 개발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공동 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관적인 시각 때문에 개발 선언부터 사업 타당성 결론까지만 무려 9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2003년 키다가 내놓은 국내 기술이 낮아 독재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무색할 만큼 현재 KF-21은 흠잡을 곳 없는 우수한 기체로 개발되어 한국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1월 1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KF-21 1차 초도 생산 물량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40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공군과 방사청, 체계개발업체 그리고 이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현재의 양산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이미 KF-21 시제기를 6대 생산 개발해 전부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상황에서 초도 양산 물량을 지나치게 적게 잡는 건 지금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이날 회의에서 키다의 KF-21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 잠정 결론에 대해 국방부, 방사청, 공군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엄청장의 견해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KF-21 개발은 공군 전력 강화와 국내 항공 산업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되었다며 초도 생산 물량 축소는 노후화된 F-4-5의 빠른 대체를 기다리는 공군과 묵묵히 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산업계에 모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첨단 기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문제가 없을 순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은폐하거나 감추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문제는 KF-21의 성공 불확실성, 기술적 완성도 미성숙이라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애매한 이유로 한 국가의 안보가 달려있는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한국 내에서의 작은 분란을 악용하여 이익을 착취하려는 비상식적인 국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우리끼리 씹고 뜯고 맛보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냐마는 인도네시아는 그새 실패가 확실시되는 사업이며 인도네시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리 매체 존나 자카르타의 지난 31일 기사에서 한국 언론은 KF-21 보라매가 거의 실패할 위기라 하지만 다행히 인도네시아가 구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와 기술적 완성도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초도 생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기체 단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F-35와 비슷하거나 더 비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50대의 KF-21 소요가 없다면 KF-21의 실패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KF-21 사업의 성패 여부는 인도네시아에 참여해 있다는 것을 한국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10월 말까지 KF-21 개발 비용 분담금 납부 계획을 우리나라에 제출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약속을 어기면서 그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월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한까지 어떤 납부 계획을 밝힌 바 없다고 말했죠.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은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면서 뒤로는 F-15EX 라팔과 같은 KF-21 동급 기체들을 구매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계획서조차 못 내는 거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낼 마음이 없는 것이며 KF-21은 인도네시아에게 그저 느그 파이터인 것이겠죠. 한국 네티즌들은 최대한 최소 손실로 파기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것이라는 충고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저주를 퍼붓고 있는 KF-21에 대해 체코의 전 군인 출신이자 저명한 군사 전문가인 이르지 보야책은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KF-21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분명 몇 년 후에는 F-35를 구입하는 국가보다 KF-21을 구매하는 국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0일 자신이 아덱스 박람회에서 직접 촬영한 KF-21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형 5세대 KF-21 전투기는 비행 시연을 펼쳤다. 좀 더 기민한 사람이라면 F-35와 달리 2인승 버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전투기는 F-35보다 구매 및 비용이 40% 더 저렴하며 블록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버전으로 개발돼 F-35와 같은 급을 지닐 것이다. 특히 KF-21은 나토 국가와의 호환성이 좋다. 암람, 사이드와인더, 모든 유형의 CPU, GPU, 미티어, IRCT 등 KF-21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탑재할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폴란드, 터키, 동유럽 국가 등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기계이므로 기다려야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F-35 운용자보다 KF-21 운용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 가격은 F-35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나는 수년간 KF-21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수많은 분석을 읽었으며 KF-21을 알기 위해 특별히 한국인 번역가를 고용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이르지 보아측이 KF-21의 성공에 대해 장담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직접 아덱스에 방문하여 KF-21의 실제 기동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의 공중 우세기 F-22의 시범 기동도 있었던 터라 비교하며 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개발 중인 KF-21은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한 기동성을 선보였고 이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이날 비행을 맡은 진태범 조종사는 최근 프로파일럿과의 인터뷰에서 KF-21의 한계 중력은 구지로 최대한 거기에 가까운 G를 확보하려 했고 아직 영역 확장이 덜 된 관계로 아덱스에서는 6G로 선의 기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번째 롤링 기동 역시 6G로 진행되어서 KF-21이 보여줄 수 있는 현재 최대 롤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세 번째 배명 비행은 -1G 기동을 해도 레벨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것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50도 각도에서 고각으로 상승하여 올라갈 때에도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동을 선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이러한 모든 고난도의 기술을 선보인 KF-21이 사실 50%의 성능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한 것인데요. 진태범 조종사는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한 프로파일 자체는 비행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영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전혀 없다며 자부심을 드러내었고 이에 약 2년 뒤에 만약 다시 또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항공기의 최대 성능에 근접한 그런 기동들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KF-21에 대해 각종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저 KF-21의 환상적인 퍼포먼스입니다. 걱정은 하되 저주는 하지 말자. 원래 꽃 옆에 벌레가 붙고 성공한 사람 옆에 사기꾼이 붙듯 KF-21이 성공을 반복할수록 이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태클을 거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국가의 안보를 위해 열심히 애쓰는 기술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여기 인니 묻었네. 세계 3대 명전차 미국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한국의 K2표. 그 가운데 레오파르트 전차는 독일 전차 기술이 집대성된 전차로서 전 세계에서 3,600대 이상이 생산돼 10여 개국의 주력 전차로 운용되었고 이에 나토 표준 전차라고 불릴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해왔습니다. 특히 전차 최초로 엔진과 변속기가 조합된 파워팩을 적용하여 전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1,500마력의 액체 냉각식 디젤 엔진과 두꺼운 복합 장갑은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 등장한 3세대 전차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레오파르트2를 개량한 레오파르트2A6 전차는 세계 최초로 120mm 활강포를 장착하기 시작했는데 이 활강포 역시 당대 최고의 전차포로서 M1 에이브람스나 메르카바 전차, K1A1, 90식 전차 등 세계 각국에 내놓으라 하는 3세대 전차들이 모두 채용한 명품 주포로 불려왔었죠. 한마디로 전차하면 레오파르트이고 레오파르트하면 전차의 표준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차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맥주를 포신 위에 올려놓고 질주하는 전차의 영상을 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그 전차가 바로 레오파르트 전차입니다. 레오파르트는 전차에게 가장 중요한 화력, 기동력, 방어력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뛰어나고 치명적인 결함이 없어 동세대 최고 최강의 전차로 꼽혔는데 특히 2003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캐나다군에 소속된 레오파르트2 한 대가 탈레반 반군이 설치한 대형 대전차 지뢰 폭발에도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어 무적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이에 심지어는 레오 신교에 수많은 신도들이 양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무적의 전차 레오파르트의 신화가 처참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레오파르트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3.5세대 K2표가 등장한 후 해외 성능 평가에서마저 뒤처지게 되면서 이제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우디브카에서 교전하던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2A6가 격파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새 레오파르트2A4 4대, 스트리스방 120이 1대, 레오2A6 1대가 완파되어 손실되었고 그 가운데 파괴된 레오파르트2A6에는 포탑 옆면에 추가 바이저를 보강했던 형태라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10월 29일 포브스의 데이비스 X 기자는 우크라이나가 최고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점점 더 많이 잃어감에 따라 구형 T-72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레오파르트2가 수리 가능한 수준의 타격만 받았다고 해도 다시 고쳐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로 새로운 전차를 인도받기도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파괴된 레오파르트 전차의 대다수는 전차전이 아닌 포격이나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피격되었는데 이로써 점점 현대 전차의 핵심이 두꺼운 장갑을 두른 방어력이 아닌 소프트킬, 하드킬, 데드론과 같은 피탄 거부 능력과 가벼운 중량에서 발휘되는 높은 수준의 기동성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레오파르트의 장점으로 꼽혀왔던 방어력이 현대 전장에서는 그리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차에게 있어 두꺼운 장갑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장갑을 지닌 전차라 해도 대전차 미사일을 맞고도 멀쩡할 수 없으며 상부 포탑에 떨궈진 포탄이나 드론 미사일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K2 전차의 장갑이 얇아 북한 불새 대전차 미사일에 관통이 된다며 비웃었던 사람들은 지금 레오파르트 기반으로 제작된 스트리스방 122 2대가 불새의 원형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맞고 완파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할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즉 현대 전차의 핵심은 두꺼운 장갑을 얼마나 두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격을 당하기 전에 방어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먼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빠른 기동성과 사격 정확도를 지니고 있는지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9월 미 육군은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에이브람스 전차의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방향성으로 재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기존과 달리 강조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바로 능동방어 체계 APS와 기동성이었습니다. 사업 책임자인 제프리 노만 장군은 향후 업그레이드 방향은 더 높은 생존성과 더 가벼운 무게의 전차가 될 것이라면서 작전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M1 에이브람스의 무게는 대략 67톤에 달하고 추가되는 장비에 따라 70톤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에 수출된 한국 K2 전차의 무게는 54톤으로 기동성에서 매우 많은 차이가 나죠. 서방 진영의 주력 전차였던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가 고전하고 있는 사이 한국의 K2표는 오히려 그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수주전 당시 레오파르트를 상대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K2 전차는 폴란드 수출을 통해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고 이제 나토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덱스 2023에서는 K2PL 전차의 최신 모델이 공개됨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K2PL에 관한 두 가지 핵심 사안이 확정되었는데요. 바로 중량과 APS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역시나 K2표에게 있어서도 중량과 능동방어 체계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었죠. 폴란드군이 요구한 PL 버전의 방어력은 러시아 T-14에서 발사되는 최신형 125mm APF SDS 탄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중량 60톤 이내에서는 충족이 불가능한 방어력 기준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대 로템은 측면의 반응 장갑 대신 첨단 복합 장갑을 적용해 방어력을 향상시키면서도 중량을 60톤으로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등장한 전차의 천적인 자폭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 상부의 반응 장갑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죠. 특히 APS 도입 방식과 관련해 한 가지 반전 소식 또 전해졌는데요. 사실 그동안 현대로템의 수출형 전차에는 모두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APS가 적용되어 왔기에 PL 버전에도 트로피 APS 탑재가 유력했었습니다. 노르웨이 수출형 모델인 K2NO에도 트로피가 장착되어 있었죠. 트로피는 현존 APS 중 가장 많은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세계 최고의 APS로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A7 등에도 채택된 장비입니다. 라파엘의 트로피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하드킬 무기와 소프트킬 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판형 레이더는 탱크 주변 360도로 방구형의 방어구역을 정하고 날아오는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며 미사일이나 로켓이 탱크 전방 10m 지점에 도달하면 탱크 포탑 양측에 설치된 회전 발사판에서 산탄 총알과 비슷한 수형 금속 펠린 요격탄을 발사해 파괴하죠. 전차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장갑을 강화한다면 중량이 늘어나 기동력이 떨어지지만 APS는 무게가 무겁지 않아 탱크 기동력 저하 없이도 방어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인데요. 대당 가격이 100만 달러에 이르러 수출 원가 부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순수 대당 가격이 80억 정도인데 APS 하나가 전체 가격에서 17%를 차지하는 셈이죠. 이에 현대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기타 관련 업체와 협력해 독자형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로써 개발될 한국형 모델을 폴란드에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우수한 신뢰성을 갖춘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러던 중 최근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APS의 핵심 기술인 MFP 관통자 기술 개발 완료가 임박했다는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7억을 투자해 전방 집속 파편탄두 설계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80억의 예산을 투입해 초고속 초수형 위협체 무력화 기술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전방 집속 파편탄두 설계 기술은 미사일, 로켓 또는 포 발사 탄약의 위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성형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속하여 방출시킬 수 있는 기술로 MEFP, 즉 한국형 트로피 AP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 초수형 위협체 무력화 기술은 원거리 근거리에서 접근하는 대전차 무기 체계를 초근거리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폭발 성형 탄자로 방어 성능은 극대화시키고 주변 피해 효과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아이언피스트를 한국형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는 두 방식 각각 2024년,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약속했고 MEFP 기술은 올해 이미 개발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K2PL은 가격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죠. K2PL 수출은 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약입니다. 한국 방산을 세계 4위로 등극시켜줄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그 계약 대수만 820대에 달하죠. 그러나 최근 폴란드 총선에서 야당 연합이 과반을 차지하며 계약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 야당 피오 소속 차기 국방부 장관 예정자인 토마스 시에모니아
내당이학은 폴란드 정부가 맺은 방산 기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31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폴란드가 선거 이후 차기 행정부에서 군사 관련 많은 반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토마스 시에무니학은 그 어떤 계약도 취소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이 폴란드를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 출신 스테판 크라예프스키 역시 TVP와 NTV에서 우리는 군비 지출을 늘리는 데 투표했고 현 정부에서 추진한 모든 군비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어떤 것도 청산되거나 정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선거 기간 한국과 맺은 방산 계약에 대한 네거티브를 했지만 막상 한국을 제외하고 폴란드의 군비 증강을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820대의 K2PL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G2G 금융 지원까지 풀 패키지로 해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은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미국조차 꼴랑 3조 원 정도만 FMF를 지원해줬고 독일은 가뜩이나 자국 재무장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방산 라이벌이 될 폴란드에 이러한 지원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뭐 이리저리 둘러봐도 대안은 한국밖에 없다. 특히 1차 계약 당시 보여주었던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였습니다. 뭐 납기라도 늦었다면 비판할 거리라도 있겠는데 오히려 몇 달을 조기 인도해주고 있으니 폴란드 야당마저도 한국 방산 역량에 대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웨폰 I'm 신뢰해요. 정말 엄청난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11대의 천무 발사대가 도착한 지 2달 만에 또 다른 천무 발사대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 폴란드 부하체코 국방부 장관의 SNS에는 폴란드명 호마르K로 불리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발사대 4대가 그단스크 항구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착한 발사대는 폴란드 방산업체 HSW 공장에서 옐츠 차대와 결합하기 위해 바로 이동하였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이미 완제품으로 결합된 2대의 천무와 그리고 앞으로 통합될 15대의 발사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5조 원어치의 천무 기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 다음해 2월 폴란드산 토파즈 전투관리 시스템, 포넷 디지털 통신 플랫폼, 라드모르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합하여 한국에서 각종 성능 테스트를 거쳤고 그해 8월 21일 폴란드 장비와 통합된 2대의 천무를 배송 완료하였으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 발사대 11대를 보낸 것에 이어 이번 11월 2일 4대의 추가 발사대를 배송 완료한 것입니다. 올해 예정된 1차 납기 물량은 총 18대로 다음 달 추가 3대의 발사대가 더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에 폴란드 매체 PAP는 한국 방산업체가 차원이 다른 납기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놀라워했죠. 심지어 288대의 천무 발사대 배송을 2027년 안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폴란드가 2019년 미국과 하이마스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4년 만에 1004대를 인도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단 4년 만에 288대의 천무 배송을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국뽕 빼고도 소름이 돋는 지경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발사대 생산 속도보다 폴란드 현지 업체인 옐츠사의 트럭 제조 속도가 훨씬 늦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발사대와 차대의 통합 소요 시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9월에 도착한 11대의 발사대조차도 트럭에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옐츠사의 트럭 제조 과정 영상을 확인한 한 국내 네티즌은 군사용이라 수작업이 많고 느린 건 이해가 가지만 이건 뭐 항공기 제조보다 오래 걸리고 더 체계가 없다며 트럭 차대 하나 만드는데 혼자 달라붙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동구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조업 능력을 갖춘 체코만 봐도 비록 느리더라도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이 보이는데 폴란드 옐츠사는 부도 직전의 회사가 회생한 것이라 그런지 몰라도 매우 저조한 생산 능력,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한편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빠른 납기에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다른 무기 체계 대비 천무만큼은 폴란드에서도 좋은 계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PIS가 체결한 계약 중 가장 좋은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우리에게 아주 적합했습니다. 이번 구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좋은 계약입니다. 한국인들은 구체적으로 2023년 말까지 K2 탱크 28대, K9 자주포 58대, 천무 18대를 배송해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독일에서 무기를 구매했다면 최소 3-4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 그리고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무기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차원이 다른 빠른 납기 뽕맛에 한국 I'm 신뢰해요를 외치고 있는 폴란드 네티즌들. 사실 계약 체결 이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현지 언론들은 한국이 과연 정말 빠른 납기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해왔었습니다. 폴란드 국영 매체 폴스키 라디오 24와 폴란드 국방부 차관 스크루키에비치가 인터뷰를 진행할 당시 한 사회자는 군사무기 장비는 도입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연 한국은 2023년 내로 무기를 배송해줄 수 있는 것인가 라며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방부 차관 스크루키에비치는 절대적으로 그렇다며 한국은 이를 약속하였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을 구축한 국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Gościem sygnałów dnia jest pan minister Wojciech Skurkiewicz, wiceminister obrony narodowej. Witam bardzo serdecznie. Dzień dobry. Dzień dobry, witam panią redaktor i wszystkich słuchaczy. Panie ministrze,
ministrze, pan wicepremier Mariusz Błaszczak w Seulu ma podpisać kontrakt, który otworzy Polsce drogę do tych tak zwanych koreańskich HIMARS-ów, czyli wyrzutni Chunmoo. Pani redaktor, tak, potwierdzam, pan premier Błaszczak przez najbliższe dni będzie w Korei. Jest tam z oficjalną wizytą i rzeczywiście ta współpraca ze stroną koreańską jest bardzo bliska, bardzo owocna i coraz lepsza i systemy wyrzutni rakietowych K-239 Chunmoo to jest ten element tej współpracy z Koreańczykami, polskich firm skupionych w ramach polskiej grupy zbrojeniowej i zależy nam, żeby te dostawy były jak najszybciej. Kontynuować ten wątek zakupów w Korei. Chodzi mi o te wyrzutnie Chunmoo. Proszę powiedzieć, czy bo Koreańczycy mają te możliwości szybkiej dostawy jak na sprzęt wojskowy, bo przypomnijmy, że czasami na sprzęt wojskowy, można powiedzieć nawet standardowo, czeka się wiele lat. Czy prawdą jest, że jeżeli uda się w miarę szybko dogadać tę sprawę, mówiąc kolokwialnie, z Koreańczykami, to pierwsze wyrzutnie Chunmoo mogą trafić do Polski już w przyszłym roku? Absolutnie tak. Rok 2023 to jest ten czas, kiedy będą trafiać ten sprzęt koreański, będzie trafiał również i te wyrzutnie mogą trafić na wyposażenie polskiego. Warto też, pani redaktor, przy tej okazji zwrócić uwagę, że w ramach tych umów, które podpisujemy ze stroną koreańską. Panie ministrze, jakiś czas temu pan prezes Jarosław Kaczyński mówił o tym, że celem Polski jest 500 HIMARS-ów, tak to nazwijmy. Wiemy o tym, że część to byłyby te oryginalne amerykańskie HIMARS-y, część, tutaj pan wspomniał o 300, to rozumiem ta koreańska wersja, zresztą bardzo podobna, anulują część kontraktów zbrojeniowych, które dzisiaj państwo podpisują. Pani redaktor, ale proszę mieć świadomość również, że te słowa bardzo często wypowiadają politycy czy współpracownicy partii politycznych, którzy jeszcze kilka lat temu mówili, że co wy chcecie od Rosji? Przecież Rosja to jest nasz partner strategiczny, gospodarczy, wprowadzanie na salony Sojuszu Północnoatlantyckiego Rosji, ocieplanie relacji, tak Polski, niezmienna, taka sama i takie są same mechanizmy działania. Opozycja, dziwię się szczególnie politykom zasiadającym w parlamencie z opozycji odnośnie często słów krytyki co do kwestii obronnych, strategiczny, gospodarczy, wprowadzanie na salony Sojuszu Północnoatlantyckiego Rosji, ocieplanie relacji, tak Polski z Rosją, jak i również wielu krajów zachodniej Europy. No nie, absolutnie nie. Rosja cały czas jest krajem nieobliczalnym, niebezpiecznym. Pozycja, dziwię się szczególnie politykom zasiadającym w parlamencie z opozycji odnośnie często słów krytyki co do kwestii obronnych i zakupowych. 친독 성향의 폴란드 야당연합이 총선에서 과반석 이상을 차지한 후 친EU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방산업계는 한국, 미국과 체결한 계약에 빈틈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독일은 독일형 K239 천무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과 독일 라인멘탈이 협력하여 독일형 다연장 로켓포 GMAS 개발을 추진 중인데, GMAS는 하이마스와 달리 A-바의 차대에 2개의 발사대 포드가 장착된 버전으로 K239 천무와 같은 급의 사양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이 확정되면 처음 5대의 GMAS 시스템이 2025년까지 테스트를 위해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죠. 즉 K239 천무의 유럽 수출 잠재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독일의 GMAS가 개발이 된다면 오히려 천무가 지니고 있는 뛰어난 강점이 더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계 다연장 로켓포 가운데 가장 큰 화력을 지닌 천무는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화력을 지녔으면서도 가격은 절반에 해당하여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비싼 가격으로 유명한 독일 방산과 미국 방산의 합작품이 개발된다 해도 예상 단가는 안 봐도 비쌀 것이기에 천무가 더욱 주목받을 수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폴란드 수출을 통해서 현지 트럭 업체와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굳이 폴란드나 다른 국가들이 비싼 독일 쥐마스를 구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국의 방산 역량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가져갈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들을 포기하기에는 메리트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스페인 현지 매체를 통해서 천무의 스페인 수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 랄라조는 스페인이 다연장 로켓 구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스페인 국방부 산하 군수조달 총국은 자국 육군을 위한 코드명 C람으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3곳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39 천무 다연장 로켓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천무와 경쟁하게 될 나머지 2개 기업은 브라질 미국 컨소시엄의 아스트로스2 그리고 이스라엘 LB 시스템의 PULS입니다. 아스트로스는 개발된 지 40년이 넘은 로켓포로 걸프전과 예멘내전 등 다양한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유지 보수 및 후속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 낮은 가동률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운용국이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전부 폐기하고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지상전으로 확정된 만큼 자국의 포병체계 도입이 최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라 스페인이 요구하는 배송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성같이 등장한 한국산 무기가 유럽을 휩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사실상 한국은 무기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 운용 중에 있습니다. 방산 강국인 독일과 미국도 이제서야 차륜형 이포드 다연장 로켓을 개발 중에 있는데 한국은 이미 개발하여 수출까지 성공했으니 가히 무기 백화점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죠. 해외 매체 VPK는 한국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은 어떤 무기도 생산할 수 없었고 이에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놀라운 제조업 강국이 되었고 이에 한국 자체에서 생산되는 군사장비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구축한 한국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 방산의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위해 한국에 문의하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